자, 8반 오늘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임진왜란의 배경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선에서의 어떤 교역에 불만을 품고서 16세기 초반, 16세기 중반 이렇게 삼포 외란과 을묘 외변이라는 걸 통해서 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문제를 자꾸 일으켰던 거 살펴보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데요시의 통일도 살펴보았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배경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지난번에 여기까지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일단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이거는 임진왜란, 첫 번째 쳐들었던 임진왜란 때의 상륙의 과정인데, 지난 시간에 부산진과 동래성에 상륙하였던 것까지 4월이에요. 1592년 4월에 올라왔던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 이들이 여기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함락이 되고 나니 그 다음은 이제 충청도인 거예요. 여기 경상도죠. 그래서 경상도가 함락이 된 뒤에 충청도로 왔는데, 충청도의 모든 군인이 충주에 모였었고요. 그래서 이 충주의 모든 군인들을 지휘해서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배수진을 쳐서 이 전투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신립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그 방어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신립의 이 충주 전투는 국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전투였었고, 최종적인 방어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선조 임금님이 신립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미 이 전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총의 그 위력에 심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었고, 그러면서 신립장군은 배수진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병사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신립이 그 군인들의 어떤 두려움에 대한 그 부분만 너무 크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총과 그 다음에 화살이 평양에서 싸우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과를 하였었고, 그래서 결국 신립장군도 탄금대에서 투신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충주전투에서 일단 우리나라 관군이 패배를 하면서, 그 다음은 이제 충청도 다음은 경기도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성이 그냥 함락되어 버리고, 선조는 우리나라의 맨 끝에 있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죠. 자, 이러면서 어찌할 수 없는 조선인제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평양이 6월에 함락이 되고, 함경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북단까지 진군을 하였네요. 여기 보면 지금 왜군의 지금 진로가 있죠. 쭉 침입로 해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부산에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경도까지 전부 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어디 뭐 그냥 빼놓은 곳이 없이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여기저기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곽재우, 이런 정인홍, 김천일, 뭐 조험, 이런 수많은 의병들이 있죠. 정문부 이런 의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권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충주전투 신립장군이 패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성 함락돼서 위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수군과 의병이거든요. 수군,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이순신이지. 그래서 이순신이가 남해의 어떤 그 제해권을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이 이순신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을 했다.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이네요. 자, 이 한산도 대첩 등을 통해서 결국에 남해 바다를 이순신이가 장악했기 때문에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서해를 통해서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군의 작전을 차단하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자, 잠깐 여기 봅시다. 자, 왜구가 쳐들어온 다음에, 자, 상륙을 했어요. 육군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이 육군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할 무기 또한 일정 기간 먹을 식량 일부는 가지고 가지만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수군들이 이렇게 남해를 통해서 서해로 거쳐서 중부지방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제의 수군은 어떤 전투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송병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여기 가장 대표적인 지금 아까 한산도 대첩 얘기했었죠. 이 한산도 대첩 92년 7월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과 같은 경우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던 왜군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위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다음에 물건을 수송하려고 했던 일본의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있었던 거예요. 차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일본은 하산섬이기 때문에 식량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식량이 넉넉한 곳이 여기 어디? 전라도예요. 여기가 바로 호남 평야, 그 다음에 뭐 나주 평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평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야에서 어느 정도 식량을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의 식량을 약탈한 다음에 실어 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전략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를 곡창지대를 털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본의 식량 공급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힘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자기네 식량이 조달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기 호남 평야가 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순신이 남해 바다를 지켜줌으로 해서 얻은 중요한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활약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의병이지. 자, 우리나라의 관군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김시민의 진주대첩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산성의 행주대첩 이 정도의 승리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독보적인 것들이었고 거의 대부분은 아까 신립장군처럼 감당을 못했었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국가의 관군, 국가에서 모집한 군대인 관군이 아니라 관군은 국가에서 모집했다라고 하면 의병은 국가에서 모집한 것과 달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군대를 의병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의병들은 대부분이 자기 지방에서 우리 고장을 지키겠다고 일어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여기 곽재우 유생이었거든. 유정 승려였거든. 뭐 군사훈련을 한 장군들도 아닌 것이 이들이 그야말로 군사훈련이라는 건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 농민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일본이 조충부대하고 싸운다. 우리나라의 관군도 패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들이 그래도 말이 되었던 것이 뭐냐 자 자기 고장의 지형을 너무 이들은 잘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왜군들이 진격을 하면 우리 동네를 이렇게 지나간대지.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서 기습을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숨어버리면 좋겠어? 아니면 어떤 지형을 이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이 지형을 이용한 전술, 우리 고장만의 독특한 전술 이런 걸 활용하였기 때문에 관군은 한번 충청도에 함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칠 것이 없고 그 다음 경기도로 가고 그 다음 황해도로 가고 이런 식이지만 이들은 동네마다 고장마다 이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만큼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것이 관군이 아니라 바로 이 의병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군의 승리 중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아주 전과를 크게 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김시민의 진주대첩인데 여기 김시민의 진주대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 지도에서 잠깐만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잠깐만 너무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진주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소백산맥이거든요. 그래서 1800m, 200m 이런 소백산맥에 이런 진주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왔다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 산맥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관문이 있었는데, 바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려면 반드시 여기 진주성을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진주성에서 김시민이가, 결국에 그 논계랑 여러분들 알죠?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이 육지로 그 전라도로 넘어갈 수가 없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곡창지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진주 대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보기 드문 관군의 승리인데, 이것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가면서의 1592년 10월이긴 하지만, 일단은 1차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올라간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전란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터인데, 자, 드디어 서서히 전세가 역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관군이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새삼스럽게 관군이, 두려움을 떨던 관군이 재정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자, 이제 전쟁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제 좀 파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조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따발총처럼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발을 발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장전해서 불을 붙여서 발사하기까지 뭐 30초 가량 뭐 소요된다라고 하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일단 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30초 가량 장전하기까지의 그 과정 동안 우리는 집중적인 공격을 하자. 또는 그들이 총을 쏠 때는 우리는 그때에는 몸을 숨기자. 이런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무섭구나, 두려운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은 정신을 좀 차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명나라에서 지원군 20만 명을 보내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관군도 재정비되었을 뿐더러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반격을 하면서 드디어 1593년, 학습제 1592년으로 되어 있는데 93년으로 수정합시다. 그래서 93년 1월에 평양을 드디어 탈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1월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춥지. 특히나 여기는 저기 지금 백두산 주변, 개마고원 주변이다 보니까 얼마나 추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아래역이잖아,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도 굉장히 이들은 힘에 겨웠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급속도로 밀려가게 돼요. 자, 93년 1월에 평양을 탈환했는데, 자, 여기 보면 93년 1월에 벽제관 전투, 그 다음에 93년 2월에 행주대첩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벽제관 전투나 행주대첩은 둘 다 중부지방. 여기 벽제관 전투는 지금의 일산이에요. 여기 고양시. 그 다음에 행주대첩. 이것도 역시 고양시이죠. 그래서 둘 다 중부지방에서 치러졌던 전투들인데, 이 두 개의 전투가 왜 유명하냐 하면, 벽제관 전투는 명나라의 장수가 왜랑 싸웠던, 그 다음에 행주대첩은 아시다시피 권율 부녀자까지 동원하였던 그 권율의 행주 대첩은 조선의 군대와 왜가 싸웠던 것으로 유명한데, 시기도 거의 비슷하죠. 93년 1월, 93년 2월. 그런데 여기 벽제관 전투에서는 명나라의 장군 이여송이가 이 왜에게 대패를 당했던 전투가 벽제관 전투이고, 행주대첩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동원되었던 거지만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왜군이 평양을 뺏기더니 중부지방까지, 심지어는 경상도까지 순식간에 밀려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 없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된 왜군이 드디어 휴전을 제의를 하면서 휴전회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휴전회담에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뭐 그냥 저기 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삼도를 다 넘겨주는 것까지 명나라가 다 합의를 하였었지만, 세 번째 있었던
그 명나라의 공주를 외에다 시집 보낸다라고 하는 이거에서 명이 거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휴전회담이 결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잠시 전쟁이 중단되었던 것이 결렬되고 나니 다시 전쟁 시작이 되겠죠. 그게 바로 1597년이 정유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유년의 제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다시 침입한 것을 정유재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정유재란은 97년에서 98년까지 1년 정도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올라가면서 충남 천안, 지금의 천안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걸 직산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본이 대패를 하게 돼요. 이 대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량해전, 그래서 여기 직산 전투는 육군에서의 일본의 대패라면, 여기 그 다음에 명량해전은 물론 수군의 일본의 대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여기 있는 것처럼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유언을 남겨서 결국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서 왜군은 격퇴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순신이 그러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의 과정 살펴보았고, 자, 이제는 45페이지 4번 외란의 영향으로 들어가 봅시다. 외란의 결과와 영향으로 들어가는데, 자, 조선은 일단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농토도 황폐해져요. 얼마나? 한 3분의 1 정도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임진왜란이네요. 임진왜란 바로 전에 중종임금님 때, 그 다음에 바로 뒤인 인조임금님 때 인구를 비교해 보면, 자, 이거는 가옥수예요. 가옥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인구의 수. 어때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물론 전쟁 중에 뭐 전사를 당하건 아니면 살해를 당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사망과 더불어서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일본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심지어는 성리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 도공, 그 다음에 뭐 막무가내로 잡아다가 뭐 노예로 팔아먹는 경우도 심지어 유럽까지 팔려갔다 그러죠. 이런 경우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농경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경지가 굉장히 축소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게 보면 앞에 있는 것이 외란 전,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외란 후인데, 보면 특히 여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외란 전과 그 다음에 이게 다 전부 외란 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외란 후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인구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도 굉장히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이 궁핍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궁핍해졌다. 자, 여기 봤더니 양안과 호적이 소실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게 헤아리다, 측량하다 할 때 량자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양이 됐다고 얘기했지. 측량하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가지고 문서라는 얘기예요. 서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측량한 문서, 측량한 서류. 그래서 이 양안은 바로 뭘 말한다고요? 토지 대장을 말한다 그랬죠. 측량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성해 놓은 서류를 양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토지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토지대장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토지대장이 불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조세의 징수가 안 되겠지. 그치? 자,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이 사후정에 가서 101호, 102호, 103호, 100집, 100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게 바로 호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호적을 통해서 뭘 거둬들여야지 돼? 자, 조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 있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납인데 역하고 공납은 바로 호적을 가지고 거둬들이는 거죠. 잠깐만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서 설명을 합시다. 자, 지금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조세와 역과 공납이 농민들이 부담해야지 되는 세금 세 가지인데 조세라고 하는 것은 양안으로 토지대장으로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안이 없으니까 조세는 당연히 걷어들일 수가 없었겠지.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에서 역은 대부분이 군대 가는 군역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이 시기에는 군대를 원래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다 군대를 가서 자기 몸으로 때웠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쯤 하면 군대를 안 가고요. 돈으로 때워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뭐로 낸다? 군포로 낸다. 군포로 낸다. 우리 영주의 균역법 할 때 나왔었는데 원래 1년 안 가면 2필씩 내던 것을 영조 때 가서 1필씩 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임진왜란 때니까 1년에 몇 필씩? 2필씩 내고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것은 특산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걷어들인다 그래서 가호 단위로, 그러니까 바로 집 단위로. 그래서 여기 군포 2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내는 거니까 16세에서 60세 미만이니까 59세까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 집에 몇 살 남자가 있는지 이것은 뭘 가지고 알아? 호적 가지고 아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두 개, 2번하고 3번은 호적을 가지고서 군포를 걷어들이고 공납을 걷어들이는데 이게 다 불탔으니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거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재정이 궁핍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중에 문화재가 다 불타져 없어버렸네. 자, 우리 경복궁 이때 불타 없어졌지? 이게 그 선조임금님과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이 뭐 동인서인 이분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니 나 살겠다고 이제 막 그냥 거의 피난살이 정신이 없이 가잖아. 그러면서 화난 민중들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경복궁, 불국사, 실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소실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히데요시가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물러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욕심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문화재들이 약탈당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명나라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 그런데 임진왜란에 20만 명을 보내주면서 엄청난 소모가 있었고 그러면서 국력이 쇠퇴했는데 이 쇠퇴한 국력을 만회를 못해요. 만회를 못하고 결국에 명이 청으로 교체되어 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명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이 틈을 타서 여진이 성장을 하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나중에 후금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청의 건국으로 중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한족에서 여진족으로 바뀌어지게 되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 도요토미 정권.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가 나이가 13살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히데요리가 정권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에도 지금의 도쿄 동경의 수도를 정하면서 에도 막부가 이때부터 들어서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리학과 도자기 등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물러나면서 성리학자를 잡아가요. 이때 당시 성리학자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황의 제자여서 일본의 이황 계열의 성리학이 전달되게 되고 그 다음에 붙잡아간 도자기 기술자들 도공들에 의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는 굉장히 발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임진왜란은 마치도록 할게요.